자, 이번에는요, 수다학 파인드 매스 시즌 2 함께 할 텐데요. 산업 속에서 수학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 속의 수학 이야기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야, 그럼 오늘은 항공산업. 특히나 또 이 남학생들이 네.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은 게 오. 남학생들이 또 비행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이 비행기를 탈 때 어느 자리에 표를 끊어야 옆자리에 여성분이 앉을 확률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좀 수학적으로 알려주면은 좀 결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알고 싶네요. 어느 자리를 앉으면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과 옆에 안 탈 수 있을까? 그렇지.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 뭐 서로 뭐 목적은 다르지만 수학이 좀 쓰였으면 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오가고 때론 위급한 환자를 호송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항공기. 항공기와 관련된 개발, 정비, 운송,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을 우리는 항공산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무엇보다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대형 비행기 제작에 약 2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항공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 덕분에 비행기는 수많은 승객과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날개의 모양을 만드는데 수학적 계산은 필수적입니다. 비행기의 날개를 옆에서 볼 때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둥근 모양이며 뒤는 갈수록 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감소하면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힘에 의해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날개의 앞부분이 살짝 들려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비행기의 날개와 기류가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받음각에 의해서 양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학적 계산을 이용한 받음각의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양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릴 때 자신의 무게를 이기고 하늘로 떠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와 착륙을 위해 속도를 줄일 때 갑자기 추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양력을 얻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받음각, 그리고 날개의 면적까지 이 모든 곳에 수학적 계산이 뒷받침되면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 이착륙 시 항공기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착륙 장치가 불시에 진동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운데 영국의 한 공학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항공기 착륙 장치의 진동 현상을 밝힌 수학 모델을 개발, 항공기 설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수학자들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기권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이동 방향에 따라 마찰이 발생하는데요. 항공기 또한 조종석 앞부분에서 가장 많은 마찰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경우 수학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와 무게에 따라 가장 적합한 특수 소재를 선택하여 화재 예방을 포함한 비행기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한 힘을 얻는 필수 부품인 엔진. 엔진이야말로 수학과 공학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진이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엔진 속으로 흡입된 공기가 압축이 되고 그 후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되면 고온, 고압, 고밀도의 공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터빈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데요. 최소한의 연료와 공기로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이와 함께 소음까지 줄여서
효율이 극대화된 엔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엔진의 소음 문제는 장시간 비행하는 고객뿐 아니라 항공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총량이 감소하면 소음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시 근처에 공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학에는 편미분 방정식,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 음양 파동 방정식, 탄성 역학 방정식 등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들을 함께 풀어야 복합 소재의 적절한 선택과 소재의 기하학적 형상으로부터 생기는 물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21세기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갈 미래 유망 산업인 항공산업. 이외에 더욱 다양한 항공산업의 문제를 수학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비행기체를 만들고 또 소음을 줄이고 엔진에 이르기까지 정말 비행기를 제작하는 모든 부분에 수학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대 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점점 많은 항공 관련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한 예로 비행기의 날개의 무게를 줄여서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었고 거기에 신소재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중에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탄소를 포함한 새로운 신소재를 통해서 비행기를 상당히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네. 그 이유는 비행을 시작했을 때 날개가 얼마나 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때 기류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들이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때 수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네. 여기서 사용된 것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형대수라고 하는 학문이 변수가 어떻게 연산이 되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비행기를 날려보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날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을 바꿨을 때도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을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항공의 엄청난 변화와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학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다시 한번 저도 굉장히 날카로운 의문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오, 그래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어떤 자리에 앉아야 내 옆자리에 그게 왜 뭘 웃으세요? 날카로워요. 난 무슨 저한테 되게 대단한 질문 중요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야 옆자리에 20, 30대의 젊은 아가씨가 앉을 수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수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수학이 다 해결해 주니까 이것도 수학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거 될까요? 그 이리 씨 옆에 앉는 여성 고객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 승객 예약에 이 수학적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좌석이 다 차지 않아도 비행 운영 일정에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고객들을 많이 승객을 확보해서 운행을 해야지 이제 항공사가 이득이잖아요. 그 목적지를 바로 직항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객들이 다 꽉 찬다면야 좋겠지만 차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유 항공편을 제공을 해서 할인 티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할인 티켓의 비율을 최고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게 바로 비서 선발 문제라는 건데요. 비서 선발 문제는 몇 명의 면접자 정도만 했을 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네. 선택해주는 수학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면접을 봤는데 그 앞서서 면접봤던 사람들보다 바로 다음에 지원자가 최고의 지원자일 가능성, 그거에 적절한 그 비율을 찾아내는 거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승객 수가 100명인데 직항으로 바로 가는 승객이 100명이 차면은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비는 경우가 있어서 할인 경유 항공편을 이제 거치는
고객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 승객들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직항 고객, 경유 고객이 막 이제 순서 섞어서 없이 오기 오겠죠.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해야지 최적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고심이 많았는데 이 비서 선발 문제와 기존의 승객 데이터를 고려해서 최적의 할인 티켓 비율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약하는 것에서부터 비행기 자체를 제작하고 또 어떻게 항로를 짜는 것까지도 전부 다 수학이 관여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전 늘 항상 조마조마했던 순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순서대로 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비행기도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도 수학이 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착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수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가 3개밖에 없고 런던에 있는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활주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인천의 예로 들자면 활주로는 약 4,000m이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속도는 대략 시속 120에서 280km, 또 시속이 120km라면 4,000m를 빠져나가는데 2분이 걸리고 시속 280km라면 5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균 시속 120km로 단순 계산에 2개 활주로로 한 개는 이륙하고 한 개는 착륙을 한다면 1시간에 30대의 비행기가 뜨고 30대의 비행기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루에 20시간 정도 공항이 운영되게 된다면 하루에 1,200대 정도가 이착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요. 1년이면 44만 대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런던의 공항은 실제로 45만 대나 되는 엄청난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기 위해서 활주로를 증설하게 된다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들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좀 더 쉽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1인 1승용차 시대에서 네. 1인 1승용 비행기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우와,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막 수많은 비행기가 떠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막 단속하려고 또 그 교통 단속해주는 비행기도 필요하죠. 네. 또 문콕하고 도망간 애들 잡는 비행기도 문콕? 필요하죠. 또 음주운전 하는 거 잡는 비행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엄청 많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활주로도 또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항공 관련된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진짜 않을까 그렇겠네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항공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많이 공부해라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산업의 규모를 보면 이제 부가가치 있는 산업 쪽이 앞으로 더 발전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항공기 보면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수천억까지 가고 지금은 항공 우주 산업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까지 가면 수조 원대까지의 그 제품이 나오는 거죠. 한 대당. 그래서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고 여기에서 이것들을 그 부품이나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운항하고 정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항공 우주 산업의 시장은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있고 한국은 아직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네. 우리나라도 고등훈련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항공 산업을 앞으로의 주력 산업으로 계속 생각하고 열심히 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공부를 해도 네.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 산업의 대부분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공이나 그 복수 전공 내지는 부전공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많은 경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수학이 여기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 학문으로서 갖고 있고요. 물리학이나 영어도 중요하지만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은 여러 산업 분야가 모여서 같이 그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사고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크게 발전한 산업이라기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렇죠. 산업이어서 예.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금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수학, 영어,
기본적인 물리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서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항공산업 분야라는 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무 미래가 유망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도 이 항공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